1955년 지중해의 작은 보석이라 불리던 모나코. 하지만 당시 이곳의 실상은 보석은커녕 빛바랜 플라스틱 조각에 가까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의 귀족들은 몰락했고 카지노 객장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으니까요. 화려한 요트 대신 낡은 어선들만 항구를 채우던 그야말로 망해가는 도박장이었습니다. 당시 모나코의 CEO이자 군주였던 레니에 3세는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옆나라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모나코가 세금을 안 내면 단술을 해버리고 강제 합병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선박왕 오나시스가 카지노 주식을 야금야금 사들이며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국가 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몇 달. 레니의 3세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돈 많은 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확실한 미끼였습니다. 이때 오나시스가 기막힌 제안을 합니다. 전하, 미국인들이 환장할 만한 할리우드 스타와 결혼하십시오. 그럼 관광객들이 벌떼처럼 몰려들 겁니다. 이건 로맨틱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회사의 대형 광고 모델을 영입하라는 냉철한 마케팅 전략이었죠. 첫 번째 후보는 놀랍게도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하지만 레니의 3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섹시 심볼이야. 우리 왕실의 격브랜드 프레스티지과는 맞지 않아. 모나코가 원한 건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상류층의 지갑을 열게 만들 우아함과 품격이었습니다. 그때 레니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그레이스 켈리였습니다. 벽돌 제조업 재벌가의 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 스캔들 하나 없는 완벽한 귀족 이미지. 그녀야말로 낡은 모나코라는 브랜드를 단숨에 명품으로 리브랜딩해줄 유일한 구원투수였습니다. 그렇게 칸 영화제 참석차 프랑스에 온 켈리에게 은밀한 초대가 전달됩니다. 왕자가 당신을 왕궁으로 초대했습니다. 켈리는 동화 같은 만남을 기대하며 향수를 뿌렸겠지만 사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설레는 소개팅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처절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현장이었습니다. 레니의 3세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미국 필라델피아 켈리의 집으로 날아갑니다. 표면적으로는 로맨틱한 청혼 여행이었지만 실상은 인수합병을 위한 최종 협상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위에는 사랑의 서약서 대신 차가운 계산기가 올려져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지참금이었습니다. 모나코 측은 왕비가 되는 대가로 무려 2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자수성가한 벽돌 사업가였던 켈리의 아버지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내 딸이 왕자한테 시집을 가는데 돈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을 싸들고 가야 한다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야. 하지만 모나코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바닥이라 결혼식 비용은커녕 왕실 운영비도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그레이스 켈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고 부모님의 지원까지 받아 이 막대한 입장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업 M&A 인수합병에서 말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입니다. 그녀는 왕비라는 타이틀을 돈을 주고 산 셈입니다. 더 굴욕적인 건 그 다음 절차였습니다. 모나코 왕실은 1918년 프랑스와 맺은 조약 때문에 목이 졸려 있었습니다. 모나코 왕실의 후계자가 끊기면 즉시 프랑스에 합병된다. 즉 아이를 낳지 못하는 왕비는 그들에게 불량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켈리에게 정밀 신체 검사를 요구합니다. 말이 좋아 검사지 사실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자궁을 확인하겠다는 끔찍한 모욕이었습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여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 의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증명해야 했던 그 순간 그녀가 느꼈을 수치심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철저한 기업 실사도 딜러전스였으니까요. 하지만 켈리는 이 모든 모욕을 감수하고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족쇄를 모른 채 그녀는 배우로서의 은퇴를 선언하고 모나코행 배에 오릅니다. 항구에서 손을 흔드는 그녀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황금으로 만든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죄수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1956년 4월 19일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유럽의 왕족들과 전 세계의 VIP들이 모나코 대성당을 가득 메웠고 3천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TV를 통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레니의 3세의 도박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땅을 밟는 순간부터 이 나라는 더 이상 한물간 도박장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부호들이 반드시 가야 할 럭셔리의 성지로 탈바꿈한 것이죠. 이것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 유치였습니다. 그녀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고 바닥을 기던 모나코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켈리라는 브랜드 하나가 국가 전체의 가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낙수 효과의 끝판왕입니다. 왕비 한 명이 뿜어내는 아우라가 호텔, 카지노, 식당, 기념품 가게까지 모조리 먹여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케팅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켈리 백의 탄생입니다. 임신한 켈리는 파파라치들의 플래시 세례로부터 불룩 나온 배를 가리기 위해 커다란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에르메스의 사가 데페슈라는 가방이었죠. 이 사진 한 장이 라이프 잡지 표지에 실리자마자 전 세계 여성들은 에르메스 매장으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그레이스 켈리가 든 그 가방 주세요. 에르메스는 아예 가방 이름을 켈리 백으로 바꿔버립니다. 왕실은 이 현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입는 옷, 바르는 화장품, 먹는 음식 모든 것이 모나코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드는 마케팅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모나코 주식회사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이자 그 자체로 걸어다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금고가 가득 채워질수록 켈리의 영혼은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계산된 이미지 속에 갇혀야 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건 관광객들을 위한 무대 의상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환호했지만 정작 그녀가 무대 뒤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1962년 모나코 왕실에 은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서스펜스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시들어가는 그레이스에게 영화 마니의 대본을 건네며 말합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당신의 자리는 스크린 속이야. 켈리의 심장은 다시 뛰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왕궁 생활, 남편의 잦은 외도, 그리고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녀에게 이것은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녀는 배우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모나코 국민들의 차가운 비난이었습니다. 감히 우리 왕비님이 영화에서 딴 남자랑 키스를 해? 왕실의 채통을 뭘로 보는 거야? 주주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CEO 남편과 허락할 리 없었습니다. 레니의 3세는 단호하게 반대했고 결국 켈리는 눈물을 머금고 배역을 포기합니다. 이때 그녀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나는 왕비가 아니라 모나코라는 회사의 종신 전속 모델이구나. 이 계약에는 해지 조항도 은퇴도 없구나.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엑시트 에그짓 전략이 없는 투자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이 화려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82년 9월 13일 켈리는 직접 차를 몰고 모나코의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그녀가 은퇴 전 마지막으로 찍었던 영화 나는 결백하다의 촬영지 근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차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고 세기의 여신은 그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향년 52세, 그녀의 장례식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레니의 3세는 그녀가 떠난 뒤 재혼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 그녀 곁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지고지순한 순애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그는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레이스 켈리라는 브랜드 외에 다른 여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모나코의 신화도 깨져버릴 것이라는 냉혹한 사실을 말이죠. 그녀는 떠났지만 모나코는 여전히 그녀의 이미지를 팔아먹고 삽니다. 죽음마저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슬픈 신데렐라, 그레이스 켈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